2차 가보게요. 2차 가보게요. 가보년이 1894년. 2차 가보개혁 실시 월자는 12월부터. 가보년 12월 되게 되면은 청일전쟁의 향방이 완전히 일본 쪽으로 기울여지게 돼. 왜 그러냐면 청나라가 양무운동이라고 하는 개혁운동 한다 그랬었잖아. 2차 아편전이 끝나고 나서 서양 무기의 우수성을 깨닫고 서양 무기를 제작하기 위해서 청나라의 양무운동 개혁 정책이 시행되는 동안 청나라 전역에 기기국이라고 하는 근대식 무기공장 같은 것들이 많이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그걸 주도했던 게 이홍장이라고 하는 청나라 관료였단 말이야. 근데 청나라의 서태후를 중심한 보수파 관료들은 이홍장의 양문동을 크게 반대를 했거든. 그런 서양 무기 들여봐야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게 청일 문화이거든. 소용없다라고 막 계속 반발을 했었어. 마침 일본의 선제 공격으로 인해서 조선의 북한 땅에서 청일 전쟁이 발발하게 됐고 이홍장이는 자기의 개혁 정책이 옳았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다고 생각한 거야. 자, 그래서 우리나라 평양성에서 청나라하고 일본하고 한번 전투를 벌이게 되거든. 그게 평양성 전투인데 그때 청나라 애들한테 이제 서양식 대포 같은 것들이 다 만들어졌을 거 아니야. 이 대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밑에다 화약을 넣어야겠지. 그래서 화약 구입 비용을 청나라 애들한테 준 거야. 근데 청나라 군인들이 썩을 대로 써갖고 그걸 사비로 횡령을 해버린 거지. 아니 그래서 이제 대포를 끌고 저기 평양성에 일본군하고 싸우기 위해서 나 가기는 해야 되는데 문제가 지들이 화약살 돈을 횡령을 했기 때문에 화약살 돈이 없어. 그래서 시장에 돌아다니면서 비슷하게 터지는 가루가 없을까 하면서 찾고 다니는데 뻥 하는 소리와 함께 터지는 가루가 얘네들 눈에 딱 들어온 거야. 그게 쌀가루. 그래서 청나라 애들은 대포에 쌀가루를 집어넣고 평양성에서 일본군을 상대로 싸워요. 그래서 일본군이 평양성 전투 때 맞으면서 싸웠던 거는 화약가루가 아니라 고소한 쌀가루 쳐맞으면서 싸운 거야. 그래서 청일전쟁의 향방이 12월 달쯤 되게 되면 평양성이 넘어감에 따라 일본 쪽으로 승기가 기울어지게 돼. 1차 가보개혁은 1차 기봉집 내각 사람들한테 초안만 딱 던져주고 알아서 해. 자주적인 성격이 입각해서 조선의 신하들이 일본 초안을 바탕으로 자주적으로 개혁을 했단 말이야. 자, 근데 이제 12월 되게 되면은 청나라가 어느 정도 승기를 잡았지? 그럼 본격적으로 가보개혁에 간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일본 측의 간섭에 따라서 2차 가보개혁이 시작되게 됐다. 2차 가보개혁을 이끌었던 내각 이름은 2차 김홍집 내각이에요. 성향은 친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자, 1차 김홍집 내각에서 이제 핵심 임원들을 다 교체하기 시작해요. 일본 측이 간섭을 본격적으로 한과 동시에. 대원군이 원래 얼굴마담이었지. 1차 가보개혁 당시에 대원군을 얼굴마담으로 세워놨던 것은 이런 의도였어. 우리 일본 애들이 니네 나라에서 근대개혁을 멋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니네 나라 왕족이 부탁해서 일본이 도와주는 포지션이다 라는 것을 이미지 메이킹하기 위해서 대원군을 전면에다 세워놨잖아. 근데 대원군이 자기가 정치적으로 이용당하는 걸 알고 전주성에 있는 농민군의 수장이었던 전봉준에게도 서신을 보내고 평양성에서 싸우고 있는 청나라 장소에게도 서신을 보낸 거야. 청나라 장소께서는 청군을 이끌고 남쪽으로 진격해 주십시오. 봉준아, 너는 전주성에 있는 농민군을 이끌고 북쪽으로 진격을 하라. 그럼 내가 갖고 있는 관군 이 세 개 세력이 연합해서 일본을 축출하자꾸나라고 하는 계획을 제시하는 서신을 각각 보냈는데 문제가 평양성 전투에서 일본군이 승리를 해버리게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평양이 일본 땅으로 넘어가 버린단 말이야. 이 평양성이. 그와 동시에 평양성에서 일본군을 상대로 싸우고 있는 청나라 군인장교가 갖고 있는 대원군이 보낸 서신이 일본군 군인장교 손으로 들어가 버리게 된 거야. 그래서 일본군 측은 대원군이 청과 농민군을 합작시켜서 자기 나라를 몰아내려고 한다라는 이제 그 계획을 알아버린 거지. 그럼 내각의 핵심 자리에 대원군을 계속 앉혀놓으면 돼야 돼. 일본군 측은 안 되겠지. 그래서 대원군을 실각시키고 2차 기봉집 내각은 급진개혁파라고 혹시 갑침정변 끝나고 나서 일본으로 망명한 사람들 아시죠? 친일 성향을 갖고 있는 박영효, 서광범 등을 핵심 내각 임원 자리에 앉혀놓게 된 거야. 그래서 사실 이름은 2차 기봉집 내각이지만 실권자는 친일 성향을 갖고 있는 박영효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별칭상 박영효 내각 이렇게 부르기도 했었어. 자, 그러면 2차 가보개혁 내용 하기 전에 1차 가보개혁 때 여러 가지 개혁안을 통과시켰단 말이야. 그럼 그거를 이 나라의 주권을 갖고 있는 누가 반포해야 효력이 생겨? 국제법상. 그래. 그래서 왕을 종묘에 끌고 와. 어디에 끌고 왔다고? 종묘. 또 이 위치 물어보는 문제 많이 나왔다. 종묘는 역대 선왕들과 왕비들을 위패를 안치하고 그들을 기르는 제사장이죠. 그래서 역대 선왕과 왕비들 앞에 데리고 온 거야, 고종을. 그리고 1차 가보개혁의 내용을 반포함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시키고 이와 동시에 앞으로 추후에 있을 2차 가보개혁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문서가 반포가 되게 되니 그 문서가 홍범십사조야. 자, 그래서 이 홍범십사조의 내용은 1차 가보개혁이 명시가 되어 있어. 왕실과 정부사무를 분리한다. 뭐 탁지하문에서 재정을 일어난다. 이런 말들이 적혀져 있거든. 근데 반포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하면 2차 가보개혁의 선지를 골라야 돼. 왜? 반포 시기는 2차 가보개혁 되니까. 알겠지? 내용은 근데 1차 가보개혁이야.
자, 그리고 청나라 황제로부터 공식적으로 고종한테 독립을 선언하라 그래요. 그래서 독립서고문이라고 하는 문서를 반포하도록 시켜요. 이 두 개의 문서는 종묘에서 고종이 직접 반포했다. 정치적 개혁합시다. 우리나라의 최고 행정위 기구가 의정부였죠. 일본은 의정부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각이라고 하죠. 의정부가 내각이라는 이름으로 교체가 됐다라는 점. 그리고 이 의정부 밑에 행정집행부서 몇 개 있었지? 6개 있었는데 1차 가부개혁 때 8개로 쪼개지죠. 파라문 체제야, 파라문 체제. 이거를 7개의 부서로 통폐합시켜. 그래서 내각화 7부 체제가 2차 가부개혁 때 만들어지게 된 거야. 이제 행정회의는 내각이라는 기관에서, 그 다음에 집행은 7개의 부서 7부에서 하게 되는데, 원래 재정 담당 부서가 6조 체제 안에서는 호조였잖아. 근데 1차 가부개혁 때 아문 체제로 변경된과 동시에 이름을 뭐로 바꿔? 탁지 아문으로 교체를 했는데 2차 가부개혁 때 무슨 체제로 바뀌었어? 부체제로 바뀌었지. 그래서 이 탁지 아문의 명칭이 2차 가부개혁 때 탁지부로 이름이 개명되게 됐다. 그래서 탁지부 개편하면 2차 가부개혁 때 선지다라는 거. 그건 지방행정구역이고 이건 중앙. 이건 중앙행정체제 말하는 거야, 현빈아. 이거 중앙이야, 중앙. 나라 한 일을 총괄하는 체제. 의정부 관청이 내각으로 바뀌었고 파라문이라는 8개 집행부서가 7개 부서로 통폐합시켰다고. 중앙행정체제라고. 행안부 밑에 국토교통부 있고 보건복지부 있고 막 그러잖아. 그 체제를 개편한 거야. 그거 네가 말한 건 지방이고 이제 지방 얘기할 거야. 조선은 전국 총 몇 도로 구성돼 있어? 8도로 구성돼 있지. 근데 이 지역구가 이렇게 넓다 보면은 의병들은 지역 단위로 뭉친단 말이야. 지역구가 크면 클수록 많이 뭉쳐, 적게 뭉쳐? 많이 뭉칠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임진전쟁 때 의병들 숫자가 전라도에서 막 10만 명이 결집하게 된 거야. 그래서 옛날에 했던 실수 반복 안 하기 위해서 의병들을 타도하기 위해서 의병들이 지역구 단위로 뭉치니까 지역구를 23개 구역으로 쪼개놔 버린 거야. 그래서 8도 행정체제가 23부 지방행정체제로 개편되게 됐다. 자, 그럼 이렇게 되면 지역구가 세분화돼가지고 지역구가 많이 없잖아. 그렇다면 의병들이 뭉쳤을 때 많이 뭉쳐, 적게 뭉쳐? 적게 뭉칠 수밖에 없는 거지. 오케이? 아무튼 그래서 23개 체제로 개편됐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경제 관련해서 얘기할게. 유기전이라고 하는 상인 집단이 폐지돼요. 너가 이 단어 캔슬해서 모르겠지만 종로에서 합법적으로 세금 내면서 장사하는 애들을 시전상인이라고 불러. 그 중에 국가가 필요한 물건 6가지를 공납해주는 대가로 그 6개 품목을 종로 시전에서 독점 판매하는 상인을 유기전이라 그래. 그냥 간단하게 서울 종로에서 물건 6개 독점 판매하는 상인이야. 국가의 허락을 받고. 근데 어떤 물건에 얘네들이 독점 판매 하버리가 되면 그 물건에 대한 물가가 어떻게 돼버려? 그게 폭등하게 되겠지. 그러면은 그 물건을 사려고 사람들이 종로 시전에 안 오겠죠. 독점 판매하는 상인은 잘못된 상인이잖아. 그지? 그래서 이 유기전이라고 하는 독점 상인 집단을 없앤 거야. 이제 독점 판매하는 사람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상리국이라고 해서 내가 저번에도 알려줬지만 보부상 기억나? 그 보부상이 우리나라 정부하고 결탁됐다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 보부상 보호단체가 옛날에는 해상공국이었는데 가보년 때는 상리국이었어. 그래서 이 상리국을 폐지시킨 거야. 왜? 정치와 경제 유착단체니까. 그 다음 군대제도 개편 얘기할게. 일본 애들은 우리나라 강점을 더욱더 쉽게 하기 위해서 일본군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조선 병사 집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그래서 일본이 교관이 니네들 근대식 훈련 시켜주겠다라는 이유 하에 고중의 승인을 받아 훈련대라고 하는 군부대가 창설되게 되는데 이 훈련대는 조선 병사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교관이 일본인 교관이야. 그래서 일본인 교관에 따라만 움직이는 일본의 명령에 입각한 조선 병사 집단이 탄생한 거야. 자, 그러면 고종 입장에서는 자기 통제에 벗어난 군부대가 생긴 거잖아. 신변상 위협을 느끼겠지. 그래서 자기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서 친위 호위부대 시위대라고 하는 군부대를 만들게 되었다라는 거. 자, 2차 가부개혁은 사회개혁이 제일 중요해. 우리가 근대국가로 성장하려면 백성들을 근대식 계몽, 즉 교육을 시켜야 된단 말이야. 그럼 고종께서 어떻게 근대 시민을 양성해야 될지 근대교육 방침서를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교육하라. 그래서 그 문서 이름이 교육입국조서야. 교육입국조서. 교육입국조서는 1895년에 등장한 교육 방침서로서 고종이 강조하는 덕목은 3개. 지, 덕, 체 중심의 교육을 강조하셨대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고종이 강조하는 지교육은 뭐야? 지. 지식함양. 지혜라니. 지식함양. 덕은 뭐야? 도덕성 함양. 그 다음에 체. 체력 단련.
이런 거야. 그래서 지덕체 중심으로 교육하라라고 하는 내용의 사료가 나온다면은 2차 가부개혁 때 나온 교육방침서 교육입국조서다. 자, 그러면 고종이 방향성을 제시했으니 이 방향성에 입각해서 학생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뭘부터 길러야 돼? 누가 필요해? 학교 만들기 위해서 학생이 먼저 필요해? 선생이 먼저 필요해? 선생 기르는 학교를 사범학교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나라 수도가 한성이잖아. 한성에 선생을 양성할 수 있는 근대적 사범학교, 한성사범학교가 1895년에 이렇게 해서 탄생하게 되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초등학교를 소학교라 그래. 뭐라고? 그래. 그래서 이 소학교를 어떤 방향성에 입각해서 수립하고 교육을 시킬 건지 초등학교 교육 방침서 소학교 관제가 만들어져. 참고로 우리나라 초등학교인 소학교는 의미개혁 때 만들어지지 2차 가부개혁 때는 방향성만 제시하는 문서만 나온 거예요. 이해됐지? 소학교 설치는 의미개혁 때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법권이 독립돼요. 사법권이 뭐야? 법을 집행하고 재판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하는 거지. 원래 이거 조선의 지방을 관장하고 있는 지방행정관 사또 수령이 관장을 했는데, 아니 지방의 행정권을 갖고 있는 사또가 사법권까지 갖고 있으면 이 사법권을 악용할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이제 사또가 재판할 수 없습니다. 이제 2차 가부개혁 때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법원이라고 하는 개념이 첫 등장하게 된 거야. 됐냐? 자, 그래서 계양장재판소, 지방재판소, 순회재판소 등 너무 화면이 눈부시게 나오는 것 같은데 저것 때문에. 아니 어쨌든 뭐 알아서 보겠지. 지금 녹화하고 있는데 뭐 눈 너무 부실 것 같긴 한데 보는 사람들 알아서 보겠지. 자, 지방재판소, 계양재판소, 순회재판소도 이제 법원에서 이제 재판을 통해서 죄인들을 처분해. 지방 사또가 처분할 수 없다고. 됐어? 지방 이제 수령 사또는 행정권만 처분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2차 가부개혁이 끝날 무렵 청일전쟁도 막을 내리게 되는데, 자, 여기서 이긴 거는 일본 국가였고요. 그래서 일본은 청나라를 대상으로 일본의 시모노세키 항구가 있어. 이 시모노세키 항구에서 시모노세키 조약을 체결하게 돼. 자, 중심 내용은 딱 3개야. 일단 첫 번째, 배상금 지불이야. 이때 당시 일본 애들이 청나라에게 청구했던 배상금은 2억 냥 정도 되는 배상금이었어요. 이게 어느 정도 수치 예산이냐면 청나라를 3년치 정도 운영할 수 있는 행정운영 예산이야. 그 중국 그 당 3년 돌릴 수 있는 예산이라고. 이걸 뜯어갔다고 배상금으로. 그리고 이 2억 냥 갖다가 모든 거를 다 군수물자에다가 투입을 시켜가지고 서양 국가하고 맞먹을 신흥 제국주의 국가로 일본이 부상해요. 청일전쟁 끝나고 나서. 자, 그리고 이제 타이완 알지? 어디 있는지? 대만 섬이죠. 이 타이완은 일본 땅으로 할양시킬 것. 이게 두 번째 내용이었습니다. 타이완은 어디 있는지 아시겠지만 푸젠성 남단에 이렇게 조그마한 섬이 있어요. 그래서 이 대만, 즉 타이완은 우리나라보다 일찍이 1895년부터 일본의 식민지배에 들어가게 돼. 자, 그 다음에 랴오동반도라고 해가지고 요동반도를 일본에게 할양해 줄 것. 일본의 애들이 청일전쟁을 자기들의 선제공격으로 시작했잖아. 항상 전쟁을 일으킬 때 선제공격을 했다. 이 전쟁에서 무조건 이길 자신이 있다라는 거야, 그 국가는. 그러니까 이미 조선은 강점만 따놓은 당상이고, 그리고 이 요동 반도를 청일전쟁의 결과물로 일본 애들이 장악하게 되면 조선을 강점하고 나서 국정선이 이렇게 확장이 되잖아. 그래서 이 야오동 반도에 군사기지를 만들어 먼 훗날 청나라의 만주나 시베리아 진출하기 위한 군사기지를 이용하기 위해서 요동반도를 내놓으라는 거였어. 그런데 이 만주 땅이 있고는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던 서양 제국주의 국가가 하나 있었으니 그 나라가 러시아였거든. 그러니까 이 러시아가 갑자기 만주 땅에 야욕을 보이고 야오동반도를 차지하려고 하는 일본의 욕심을 보게 된 거야. 그러면 자기가 만주 땅 먹으려고 하는데 일본 애들이 수저 푹 꽂은 거 아니냐. 일본 애들 몰아내야겠지, 만주 땅에서. 그래서 러시아 이때 당시에 동맹국이 아이고 힘들어. 자, 독일과 프랑스였는데 그럼 총 몇 개 국가야? 3개 국가. 그래서 4월 달에 러더프 3국이 일본에게 간섭을 감행하기 시작해. 이거를 삼국 간섭 사건이라고 얘기해. 그래서 일본 정부에게 뭐라 얘기하냐면, 야, 배상금 2억 냥 처먹고 타이완서 처먹었으면 존나 많이 처먹은 거 아니야? 랴오동 만도만큼은 청나라 황제한테 돌려줘. 이게 겁박을 한 거야. 그래서 일본 애들은 청일전쟁 끝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국력이 많이 약화됐겠지. 그리고 저 3국의 요구 조건, 간섭을 거절하게 된다면 만주 땅에서 저 3국하고 전쟁할 준비해야 되는 거야. 말도 안 되지. 그래서 저 3국의 압박 때문에 결국에 청나라 황제한테 랴오동반도, 즉 요동반도를 다시 반환시켜주게 돼요. 자, 근데 일본은 오히려 원래 국제법상 받기로 한 조약을 체결해서 받기로 한 랴오동반도를 못 받았잖아. 저 3국의 간섭 때문에. 그래서 청나라 측한테 야, 우리가 받기로 한 거 못 받았으니까 이에 마땅한 배상금이나 내놔. 배상금 오히려 뜯어가. 됐냐? 오케이. 근데 이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던 게 조선의 실권자 민자영 명성황후였다고. 그러니까 이 명성황후는 일본의 강점을 막기 위해서 러시아를 끌어들여야겠구나 해서 러시아하고 비밀 협약 조약을 체결해서 러시아 세력을 조선 안으로 끌어들이게 돼.
이로 인해서 이 소식을 들었던 일본의 전 내각 총리였던 이토 히로부미는 야마가 돌기 시작하지. 말 그대로. 왜? 청일전쟁에서 당연히 자기들이 이길 거라고 생각했어. 그리고 2년간의 청일전쟁에서 자기들이 승리를 했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먹으면 돼, 조선을. 근데 갑자기 민비가 누구를 끌어들였어? 러시아. 그럼 일본 제국은 이제 조선을 강점하기 위해서 민비 때문에 어느 나라하고 싸워서 이겨야 되는 상황이야? 러시아. 그래서 이 모든 사건의 원흉이자 그리고 저 민비를 살려놓게 되면 일본이 조선을 강점하는 것에서 필히 걸림돌로 작용하겠다라는 생각에 저 민비를 시해하자 작전명 여우사냥 민비 시해 사건이 시행된 거야. 1895년이 을미년 8월 20일에 작전명 여우사냥 을민사변 사건이 터지게 됐다라는 거. 당시 전 내각 총리인 이토 히로부미는 한양에 있는 일본 공사 미우라 고로공사에게 지령을 하다래. 그래서 이 미우라 고로공사는 사무라이 30명을 대기시킨 뒤 새벽에 건천공 오코르 민비의 침소야. 거기에 사다리 타고 5분 만에 거기에 낭인 30명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 민비를 항상 보필을 주고 민비를 지켜줬던 호위무사가 있단 말이야. 홍계운. 낭인 30명이 칼 차고 들어오려고 하고 있자 안 된다 이놈들 하면서 이게 손을 딱 벌리는데 두 팔을 잘라버리고 들어갔대요. 건천공에. 그리고 민비의 주특기가 뭐냐면 항상 궁녀복으로 위장하고 도망가는 거였잖아. 그 이모굴란 때도 똑같았잖아. 그러니까 일본 낭인들이 그 사실을 알아.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궁녀복으로 위장하고 도망갈 가능성이 크니 궁녀들을 전부 다 시해하자. 해서 이제 궁인들을 전부 다 죽여. 그리고 KBS에서 옛날에 했던 명성황후라고 하는 이상한 드라마가 있는데 그 역사 왜곡이 굉장히 심한 드라마다. 내가 그래서 오죽하면 그 드라마를 보여주는 사람들은 역사 선생으로 자격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 아이씨, 제정신인가? 거기 들은 그러니까 짤 보면 영상 이렇게 보면 보면 이제 낭인 30명이 민비 얼굴을 모르죠? 말이 됩니까? 한나라의 왕비 얼굴을 모른다는 소리가. 그리고 이제 뭐 딱 침소문 딱 열어. 나 사무라이 하나가. 근데 이제 궁인들과 함께 궁녀복으로 위장한 상태로 궁인들과 함께 이렇게 딱 앉아 있단 말이야. 한 30명 정도 앉아 있었던 것 같아. 근데 민비의 얼굴을 몰라. 그래갖고 민비 누구야? 하면서 이제 낭인 한 명 한 명 이제 그 궁녀들을 막 베기 시작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앞에서 궁인들 이게 죽으니까 갑자기 그 숨어있던 민비가 급발진 버튼을 누르셨는지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내가 조선의 국모다 하면서 멋있게 찔러서 죽는 이게 뭔 연출도 이상하죠. 왜 그러냐면은 야 낭인들이 왕비를 못 봤다고 얼굴을 모를 리가 없고 애당초에 궁인 몇 명 죽어서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내가 조선의 마더다 이렇게 해서 죽을 거면 왜 숨어 있냐고. 애당초에 연출 자체도 말도 안 되는 드라마였고 사실 기록은 이렇게 돼. 그 에조라고 하는 사무라이가 있어. 이때 당시 민비 시해 사건의 주동자였는데 30명의 낭인 중에 하나였어. 그 사람이 쓴 개인 기록물에 따르자면 민비는 역시 궁녀복을 입고 도망갔었대. 그리고 담벼락을 넘다가 결국 낭인 한 명한테 잡혀가지고 자기 집 앞마당, 건천공 앞마당을 이제 끌려왔대요. 낭인 하나가 민비를 고정시키기 위해 민비의 명치를 발로 짓눌렀고 그리고 낭인들이 달라들어서 장검을 민비의 몸뚱아리에다 쑤셔넣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번갈아 가면서 민비의 시신을 강간해대기 시작했고 그 시신을 어떻게든 흔적을 없애기 위해서 시신을 토막내서 경복궁 동성나무 산천에 묻었다. 이런 기록이 있어. 근데 이거를 우리나라 역사학계에서 공식적인 역사 기록으로 인정하지는 않아. 이유가 뭐냐면 이건 하나 그 에조라고 하는 사무라이의 개인 기록물이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여러 문서가 동시다발적으로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 민비가 어떻게 시해됐는지 거기에 대한 개인적인 기록물이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애조 문서에 입각해서 해석할 수밖에 없고 그 애조 문서에 따르자면 민비는 잔혹하게 시해당한 게 맞지. 자 그러면 이때 일본 애들이 좀 간악한 짓거리 하나 하거든. 2차 가부개혁 때 일본 애들의 지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조선 병사 집단 하나 만들었다 그랬잖아. 그 이름 훈련대. 이 훈련대 단원들이 대원군이 이때 당시 나이가 들 대로 들어가지고 정계 은퇴를 했단 말이야. 마포 별장에서 쉬고 있었어. 마포 알지? 서울 고속도로 버스 터미널 거기 있는데 아무튼 거기에서 이제 쉬고 있었는데 갑자기 훈련대 단원들이 야밤에 대원군에 있는 그 마포 별장으로 찾아왔어. 그러면 뭐라 얘기하냐? 갑자기 주상전하께서 대원군 하파나리를 부르십니다. 이 가마에 타고 창덕궁으로 입고를 하시죠. 그래서 갑자기 자식이 야밤에 나를 찾고자 하니까 아니 뭔 야밤에 나를 보고자 해. 그래서 그냥 훈련대 단원들이 시키는 대로 가마 타고 창덕궁으로 입고라는 그 시각에 민비가 똑같은 시각에 시해당해. 그러니까 일본 애들은 사건을 이렇게 조작하고 싶었던 거야. 이건 일본 낭인들이 죽인 게 아니라 한나라의 국모를 항상 정치적으로 라이벌 관계에 있었던 시아버지 대원군이 시해한 사건이다 라는 식으로 이미지 메이킹을 하고 싶었던 거지.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미국 공사 알렌 또 나오네. 알렌 당시 공사였어. 미국 러시아 건축기사 사바틴. 그러니까 알렌이 공사관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밖에서 비명소리 졸라게 들려. 막 이러면서 갑신년 때 비명소리가
나는 곳에 가니까 재밌는 일이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알렌은 이번에도 뭔가 신기한 일이 터졌겠다. 나갔어. 낭인들이 칼에 피를 묻히고 도망가는 장면을 보게 돼. 그래서 알렌이 이거를 러시아 건축기사 사바틴하고 국제신문에 까발려요. 이거는 대원군이 시해한 게 아니라 일본의 주장에 따르면 대원군이 시했다고 하는데 대원군이 시해한 게 아니라 일본 낭인들이 한 나라의 국무를 시해한 사건이다라는 식으로 알려. 그래서 히로시마 재판소에서 이제 바로 재판이 열리게 되는데 당시 핵심 인물이었던 미우라고로 공사는 증거 불충분으로 인해서 무죄의 혐의를 받게 돼요. 집행유예 혐의를.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천황한테 훈장까지 받지. 일본 천황까지. 아무튼간에 조작된 사건이었다. 그러면은 고종은 그때 뭐 하고 있었냐? 자기 아내가 끔찍하게 살해된 거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낭인들이 고종의 침소까지 들이닥친 거야. 그리고 세자를 폭행하고 고종을 어디 못 가게 묶어놓고 있었대. 그리고 고종의 머리를 깎이게끔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종묘에 끌고 와가지고 1895년이 을미년이잖아. 제3차 가보개혁이라고 수험생들이 흔히 통칭하는 을미개혁을 반포하게끔 다시 시킨 거야. 자, 이 을미개혁의 첫 번째 내용은 단발령이야. 단발령. 고종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해당 명령을 내린 거죠. 조선식 유생 헤어스타일은 위생상 불건전하니 나처럼 서양식으로 짧게 머리를 쳐라. 그러니까 그때 당시 양반 유생들이 난리가 났단 말이야. 특히 최익현이 고종 저격수거든. 그래서 이제 최익현 양반 유생은 뭐라 얘기하냐면 나의 머리카락을 자르거든 내 목부터 잘라라 라는 식으로 양반들의 거센 반발에 부닥쳐요. 그리고 양반들은 합리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신체발모 수지 부모라고 해서 부모님께서 물려주신 머리카락을 자르면 불효 이건을 주상 저하께서 이 불효를 강행하시고 이 양반과 모든 백성들에게 불효를 강행하시고 강요하시니 필히 배후에는 일본군 세력이 있겠다. 일본군으로부터 우리 주상저 왕실을 지켜내자 존왕량의 타이틀을 삼아 을미의병의 직접적인 배경이 된 게 단발령 시행이에요. 알겠니? 자, 그리고 이제 태양력을 강제 사용하도록 만들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시연력이라고 해서 음력달력을 사용했었거든. 근데 일본 애들이 음력달력 사용하면 죽여버린대. 양력을 사용하래. 그럼 이거는 왜 이렇게 했냐? 우리나라는 유교 사회라 제사에 목숨 거는 사회란 말이야. 그래갖고 죽은 사람 챙기려고 산 사람 며느리 잡잖아. 그지? 자, 그러니까 이 제사 기간을 놓치면은 조선 사람들의 멘탈이 터져버려요. 그러니까 멘탈 터치기 위해서 갑자기 양력으로 바뀌어버린 거야. 달력을 바꿔버린 거야. 한 달 차이 나잖아. 그러니까 제사철 놓치고 난리가 난 거야. 어쨌든 그래서 또 연호도 바뀌어. 양력을 세웠다는 의미에서 원래 개국이었잖아. 1차 가부개혁 때 양력을 세웠다. 건양. 그 다음에 중앙군을 5군부대 5군형이라고 부르는데 그 5군부대를 친위대라는 이름으로 하나로 합쳐요. 지방군을 소고군이라고 불렀지. 그 소고군 체제를 진위대라는 이름으로 바꿔. 이제 지방군은 진위대라고 불러. 그리고 또 하나 더. 소학교가 설치돼요. 선생님이 아까 소학교 뭐라 그랬어? 1895년에 설립된 소학교. 초등학교. 그래서 이제 뭐 지금은 초등학교인 소학교가 처음 설치되게 됐고 종두법이 이때 처음으로 시행되게 되는데 종두법은 뭐냐면 끝낼 종. 뭐를? 수두, 천연두를. 그러니까 옛날 조선 사람들이 천연두, 수두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죽었단 말이야. 정약용 선생님의 아들들도 그렇게 해서 목숨을 잃게 됐다. 천연두 때문에. 아무튼 천연두는 고질적인 조선인들이 갖고 있는 질병이었는데 영국 의학자 제너가 수두 예방접종 기법을 개발을 하게 돼요. 아주 간단해. 수두 환자에 그 딱지 있거든. 마가 딱지. 그걸 떼가지고 사람 콧구멍에다가 코딱지처럼 주입을 시키는 거야. 그러면 이 수두 바이러스가 일부 들어가가지고 면역체가 생긴다라는 거야. 수두병에 관련해서. 그리고 일본인 어떤 한 의학자가 부산 개항장에서 일본인을 상대로 그걸 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지성형이 듣게 돼. 그래서 한양에서 지성형은 전화 달려가. 그래서 부산에 가고 일본 의학자한테 그 기법을 배워오게 되거든. 근데 문제가 일본은 조선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오랑캐 짐승이란 말이야. 그리고 조선인들은 사람이지 오랑캐한테는 이게 먹힐 수는 있어. 서양 오랑캐하고 일본 오랑캐한테. 하지만 이 인간인 조선인한테는 안 먹힐 수가 있잖아. 생체 실험이 필요해. 그때 지석영 눈에 놀고 있는 조카가 보였고요. 조카한테 이리 와. 한 거야. 콧구멍 벌려. 하고 이제 조카한테 그 마가딱지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그 형 아들이거든. 지석영이. 그래갖고 형님이 난리가 난 거야. 야 이 개새끼. 너는 삼촌이라고 하는 새끼가 조카한테 뭔 짓거리냐 이러니까 지성형이 이렇게 얘기해. 이게 안 좋은 거면 내가 조카한테 이런 걸 하겠어. 기다려 보시오. 조카가 면역체가 생긴 거야. 짜잔. 종두법. 끝. 자 어쨌든 을미개혁 반포하고 나서 고종은 거의 정신병 걸릴 정도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왜? 한나라의 국모도 시해했는데 일본 낭인들이 국부라고는 시해 못할까. 그래갖고 수라도 들이지 않았대. 왜? 행여나 독 탔을까봐 일본이나 밑에 있는 신하들이. 그래서 서양 선교사들이 고종을 아련할 일이 있어서 매번 궁궐에 입궐할 때마다 고종은 항상 야위어 있었대. 그래서 항상 안타까웠던 거야. 그래서 서양 선교사들이 선물로 통조림 같은 걸 주게 되는데 그 통조림을 먹고 끼니를 연명하고 살았어요. 통조림은 진공포장 상태라 절대 독을 탈 수가 없거든.
자, 어찌됐든 그렇게 이제 끼니 연명하고 있었는데 너무 스트레스 받아 하시니까 그때 고종을 굉장히 잘 보필하고 고종이 아꼈던 이제 충신 두 명 있어. 이완용과 이범진이야. 너가 알고 있는 그 이완용 맞아요. 그때 당시는 충신이었다. 그래서 이완용과 이범진은 친미파 성향의 사람들이야. 그래서 미국 공사 언더우드 공사한테 가서 주상 저하가 창덕궁에서 너무 불안해 하시니 미국 공사관으로 거처지를 옮기고자 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언더우드 공사가 데리고 오래. 그래서 미국 공사관으로 거처지를 옮기기 위해서 고종을 가마에 태우고 도망가려고 하는데 창덕궁에 춘생문이라고 하는 문이 있단 말이야. 거기서 일본군의 검열에 의해서 걸려가지고 다시 창덕궁으로 돌아와요. 그러니까 일본 군대 난리 난 거지. 고종 도망간다. 경기 더 삼엄하게 하기 시작하는 거야. 고종 더 미쳐버리는 상황이었고. 그때 고종을 보필하고 있었던 엄상궁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어. 그 엄상군이 고종을 어떻게 대피시킬까 막 고민에 빠져 있었는데 군고를 돌아다니는데 신기한 광경 하나를 목격하게 된 거야. 성문마다 일본 군대가 검열을 하고 있는데 아녀자가 타는 가마가 있어. 되게 크기가 협소하거든. 아녀자의 가마라. 꽃이 그려져 있어. 꽃가마라 그래. 근데 그 꽃가마는 일본 애들이 고종이 탈 가능성이 절대 없잖아. 아니 무슨 여자 가마를 타 남자가. 그리고 왕이 어떻게 그런 가마를 타겠냐. 그래서 꽃이 그려져 있는 조그마한 가방인 꽃가마는 여자들의 가마이니 통과시켜라. 다 통과시키는 거야. 검열 안 받는 거야. 그래서 엄상궁이 이거다 싶어가지고 창덕궁에 있는 고종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해. 성문마다 일본 군부대가 검열을 하고 있는데 꽃이 그려져 있는 아녀자의 가방인 꽃가마는 검열을 안 합니다. 그러니 제가 꽃가마가 있으니 제 꽃가마를 타고 세자저와 함께 안전한 곳으로 가시죠. 이렇게 해서 고종은 어디를 향하게 되냐면 러시아 공사관을 향하게 돼. 자, 이렇게 해서 1896년 2월 11일자를 기점으로 러시아 공사관으로 거처지를 옮기게 되는데 이 사건을 아관파천 사건이라고 얘기를 해요. 선생님, 러시아 공사관으로 거처지를 옮기는데 왜 이 사건을 아관파천이라고 하나요? 내가 러시아를 한자로 간지나게 내가 뭐라고 한다 그랬어? 아라시아 제국. 그래서 아라시아 제국 관청으로 파천 임금님이 거처지를 옮긴 행위. 그래서 아간파천이야. 당시 러시아 공사는 외베르 공사였고 고종을 굉장히 반겨해요. 왜? 돈방석이 굴러오는 거거든. 고종을 러시아 제국이 공짜로 보호해주겠냐? 분명 이걸 명목으로 이권 뜯어갈 생각이 신났던 거야. 당시 러시아 공사관은 2층짜리 테라스가 있는 건물이었는데요. 이때 이제 일본 애들이 창덕궁에서 고종이 사라졌다는 걸 깨닫게 돼. 어디로 갔나 찾아보니까 러시아 공사관 도망갔다네. 어떻게든 고종을 다시 데리고 오기 위해서 그 러시아 공사관으로 가는 길목에 일본 군부대가 다 장악을 하기 시작해. 그리고 일본 군부대가 대포하고 기관총을 이끌고 러시아 공사관을 동그랗게 포위를 해요. 그리고 바깥에서 일본군 장교들이 소리를 지르는 거야. 고종 내놓으라고. 근데 이 러시아 공사관이 웃긴 게 이게 한양에 있는 땅인데 조선 땅이잖아. 근데 러시아 땅이야. 러시아 공사관 땅은. 그러니까 여기에 행여나 무단 포격이나 총알 한 발이라도 쏘잖아. 러시아 정부에 대한 선전포고로 간주돼.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지. 내놓으라고 소리 지를 수밖에. 그때 자기를 잡으러 온 일본 군부대를 보면서 2층 테라스에서 우울하고 씁쓸한 표정을 지고 있었던 게 고종이었어. 그때 러시아 공사 외베르 공사가 이거 하나 드시지요 하면서 이때 고종에게 인생 음료 하나를 이제 따라주게 되는데 그게 그 유명한 가베 커피예요. 옛날에는 카페모카 그런 거 계량된 커피는 없고 다 에스프레소였단 말이야. 그리고 자기를 잡으러 온 자기를 잡으러 온 일본 군부대를 보면서 고종이 에스프레소 한 잔을 딱 가베를 마시면서 유명한 명언이 그 입에서 나와. 쓰다. 내 인생과 닮았구나 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고종은 굉장히 가베를 즐겨 먹었다 그래요. 그리고 고종이 실제로 케이크도 즐겨 먹었고 왜? 쓴 커피하고 케이크하고 잘 맞잖아. 그리고 창덕궁에서 고종이 구워 드신 와플 기계가 발견돼. 난 깜짝 놀랐어. 고종이 와플 구워 먹었더라고. 자, 그래갖고 이제 잘 먹었어요. 고종 먹을 줄 알았어. 자, 아무튼간 이렇게 해서 이제 고종이 가베까지 먹었다. 자, 그런데 러시아 제국이 공짜로 고종을 보여줄 리 없다 그랬지. 그러니까 러시아는 이 고종을 보여주는 대가로 자, 울릉도하고 두만강하고 그 다음에 여기 압록강에 나무를 채굴할 수 있는 산림 채굴권을 내놓으래. 아니 그럼 왜 얘네들은 나무에 집착을 하냐? 우리가 통합사회 시간에 배우지. 러시아는 뭐 하면서 먹고 살아? 경제생활. 임업 하죠. 임업. 나무. 나무 베다가 뭐 만들어서 팔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은 나무에 집착하는 거야. 압록강, 두만강, 울릉도에 좋은 나무 많다라는 거지. 그래서 산림 채굴권 내놓으라는 소리야.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하고 다 최애국 대우를 합의를 본 상태였다라는 거야. 다른 나라하고 조약을 체결한 내용 중에 자국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부분이 있으면 똑같이 적용할 것, 이게 최애국 대우였잖아. 우리는 일본하고도 최애국 대우를 맺었고 영국, 독일, 그 다음에 미국하고도 최애국 대우를 맺었단 말이야. 러시아한테 이 이권 하나 주는 순간 다른 나라한테도 다 어떻게 해줘야 돼?
다 똑같이 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미국 애들은 난 그딴 거 필요 없고 니네 나라 수도 한양에 전기를 부설할 수 있는 전기 부설권 줘, 경인선 부설권 줘. 그 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경부선 부설권 줘, 프랑스는 경의선 부설권 줘. 그 다음에 뭐 은산, 그 다음에 금광채굴권 줘. 운산, 금강, 채굴권조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에 돈 될 만한 이권들이 아간파천을 기점으로 다 넘어가기 시작하는 거야. 자, 이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이권이 이제 우리나라 게 없어지기 시작해요. 즉 아간파천 직후에 최국대우 합의 때문에 열강들의 이권 침탈이 가장 심화됐다. 자, 그러니까 여태 당시에 양반 유생들의 집단 상소 운동도 있었고 독립협회라고 하는 조직이 있는데 고종 보고 다시 돌아오라고 한궁 시위를 계속 했었던 거야. 그러니까 주상 저하께서 있어야 될 때 안 있고 이상한 곳에 가 있으니까 계속 이권이 서양 애들한테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다시 원래 있었던 궁궐로 돌아오셔서 그래서 고종은 자신의 판단이 잘못됐다라는 생각에 1년 만인 1897년 2월 20일자를 기점으로 해서 원래 있었던 궁궐인 창덕궁으로 돌아오는 건 아닌데 환궁은 이루어져요. 어디로 이루어지냐? 경운궁으로 이루어져. 그럼 왜 하필 창덕궁이 아니라 경궁으로 이궁을 했냐? 이유. 창덕궁은 그 자신의 아내 민비가 살해됐던 장소였잖아. 그러니까 너무 좀 불쾌해서 못 가겠고, 그 다음에 창덕궁하고 러시아 공상한 거리가 상당해. 일본 낭인들이 행여나 다시 자기를 시해할까 두려웠던 게 고종이었어. 낭인들이 들이닥치면 다시 러시아 공상원으로 도망가야 되잖아. 근데 러시아 공상원 너무 거리가 멀단 말이야. 그래서 이 경궁은 어떤 곳이냐? 러시아 공사관이 이렇게 건물이 있어. 그래, 담벼락 하나 놓고 바로 옆 건물이 경궁이야. 아, 참고로 경궁은 1908년 이래로 덕수궁이라고 불려져. 덕수궁이라고 알지? 덕수궁 돌담길 안 들어봤어? 나중에 여자친구 생기면 같이 손잡고 걸어. 거기 유명한 속설이 있어. 거기를 여자친구하고 손잡고 걸으면 이혼한다. 왜? 거기 끝에 가정법원이 있거든. 그래서 덕수궁 돌담길은 길고 참 이뻐. 왜? 손잡고 걸으면서 가정법원까지 오면서 생각하라고. 다시 생각하라고. 참 이게 의미가 다 부여가 돼 있죠. 자, 아무튼 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 자, 경궁으로 이궁을 했어. 심지어 고종은 신하들 시키기 좀 그래서 자기가 몰래 나와서 새벽에 여기 담벼락 하나 놓고 바로 옆 건물이라 그랬잖아. 담벼락 밑에 개구멍까지 팠대. 그래서 일본 낭인들이 들이닥치면 저 개구멍으로 고종은 도망갈 생각이었던 거야. 바로 러시아 공사관으로. 그래서 아무튼 경궁으로 이궁을 했고 환궁을 했고. 그러니까 여기 경운궁에다가 별표 쳐야 돼. 이유가 뭐냐면 경우궁이라고 하는 궁궐이 또 나온단 말이야. 그 기억나? 갑신정변 때 고종과 민비가 김옥균을 따라서 도망친 곳이지. 정조의 후궁인 수빈 박씨 모신 제사장이었잖아. 근데 경우궁이 그래서 나오면 갑신정변 사료야. 경운궁이면 아가파천 이후에 고종이 환궁한 장소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원구단이라고 하는 제사단이 있는데 여기를 나중에 황구단 이렇게 불러. 여기에 올라가서 황제 즉위식을 마친 다음에 그때서야 민비의 칭호를 명성 황후로 올려요. 됐지? 그리고 자기 아내 장례식을 치르는데 일본 낭인 새끼들이 시신을 어디다가 숨겨놨는지 시신을 못 찾아. 결국에는 빈 시신으로서 장례식을 마무리를 해. 그 다음에 1897년을 기점으로 조선에서 나라 이름을 뭐로 교체하냐면 대한제국으로 교체를 하게 돼요. 엄연한 황제 국가를 선언하게 된 거지. 자, 그럼 대한제국만의 근대개혁 운동하면 좋잖아. 수험생들이 평의상 제4차 가보개혁이라고 분류되어지는 광무개혁이 이렇게 해서 실시가 되게 되었다. 수험생들은 편의상 제4차 가보개혁이라고 불러. 이유가 항상 시험 유형이 1차, 2차 을미개혁, 광무개혁을 비교하는 문제가 나오거든. 그래서 흔히 광무개혁을 4차 가보개혁이라고 부르는 거야. 수험생들은. 자, 아무튼 가보개혁. 우리 대한제국만의 근대개혁 운동인데 개혁을 할 거면 뭐가 있어야 돼? 원칙이라는 게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 원칙으로 내세운 게 구본신참이다. 옛것을 뿌리 삼아 새로운 것을 창고해서 드린다. 즉 왕을 중심으로 한 체제는 그대로 냅두되 발전된 서양의 상업기술 및 군사기술은 수용하겠다라는 거야. 자, 일단은 정치적인 내용 갈게. 자, 중앙행정체제가 또 개편이 되게 됩니다. 원래 2차 가부개혁 때 의정부였는데 갑자기 일본식으로 이름이 바뀌지. 내각으로 바뀌었지. 근데 우리나라 이름 찾아야지. 그래서 내각제도를 다시 폐지하고 원래 행정기관 명칭이었던 의정부 체제로 다시 부활이 이루어져요. 이제 의정부에서 행정행위 다시 하는 거야. 짜증나죠? 왜 자꾸 바꾼지 모르겠지? 자, 그리고 이제 지방행정구역 체제가 다시 개편이 되게 돼. 자, 일본 놈들이 8개 지역을 크게 23개 지역으로 쪼개는 이유가 뭐야? 의병들이 지역 단위로 뭉치기 때문이었지. 그러니까 그 야욕을 알고, 욕심을 알고, 의도를 알고 23개 지역을 고종께서 다시 13개 지역으로 통폐합시켜요. 이제 광무개혁 이후에 우리나라 대한제국의 전 지역은 몇 도? 13도. 그래서 정미의병 당시에 전국연합군이 탄생하게 되는데 그 전국연합군 이름이 13도 창의군인 거야.
이해됐죠? 오케이, 좋아요. 자, 그리고 연호가 또 바뀌어요. 젠장 또 연호 바뀌어. 3차 가볼게요. 지금 일밀히 개혁 때는 뭐였지? 건양이었지. 양력을 세웠다 해서. 근데 이때는 광무라는 연호로 바뀌어요. 그래서 광무 연호 사용 기간에 했었던 근대 개혁해서 광무 개혁 이렇게 부르는 거야. 자, 그리고 이제 교정소라고 하는 특별 입법기구가 등장하는데 교정소는 몰라도 돼. 그 황제 명령에 따라서 법 만드는 기관이야. 거기에서 대한제국만의 헌법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 헌법이 대한국 국제야. 이 대한국 국제는 1899년에 나온 헌법이고 아침이나 힘들어. 자, 내용은 이렇게 돼. 대한제국의 나란히를 할 수 있는 행정권, 법을 만들 수 있는 입법권, 재판할 수 있는 사법권, 대한제국의 육군과 해군을 관장할 수 있는 군대 통솔권은 황제가 갖는다. 이게 대한국국제. 그러면 이 대한국국제 대한제국의 헌법은 신권강화문서야, 황제권강화문서야. 그래. 그러니까 혹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을 해. 다른 나라는 입헌 군주정이다. 뭐 의원들하고 신하들의 힘을 양성시킬 때, 국민들의 힘을 강화시킬 때 왜 우리나라는 반대로 황제의 힘을 강화시키는 체제로 돌아가냐라는 거야. 아니 고종이 이때 당시 입장이 어때? 일본 낭인들이 언제든지 들이닥쳐서 자기를 시해할 수 있잖아. 자기가 이 나라의 권력을 다 행사하지 않으면 불안에 미쳐버리겠는 거죠. 아무튼 이런 이제 내용이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경제 얘기할게. 경제. 아, 미안해. 정치 더 있구나. 제국인문사라고 하는 정보수집기구가 있어. 이게 지금 뭐 국정원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고종 입장에서도 일본은 애들이 뭔 짓거리를 하는지 뭔 생각을 하는지 알아야 대비를 할 거 아니냐. 그래서 고종의 명령에 따라서 정보를 수집하는 정보수집기구야. 제국인문사. 그러니까 옛날에 중앙정보부, 현재 국가정보원 기능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렇게 얘기하면 알아듣나 모르겠다. 알아. 아멘. 자, 믿어요. 자, 1차 가보개혁 때 근데 경찰청 하나 등장하잖아. 그 이름이 뭐였지? 경무청. 이때 확대 개편되면서 이름이 뭐로 개편되냐면 경위원. 예. 자, 경제 간다. 자, 우리나라가 근대국가로 성장하려면 농업이 양성돼야 돼, 산업이 양성돼야 돼. 산업이 양성돼야겠지. 그래서 산업을 부흥시킨다고 해가지고 식사능업 부흥정책이 시행되게 된 거야. 산업을 부흥시킨다. 그럼 우리가 산업을 양성시키기 위해서 외국에 가가지고 기술 배우기 위해서 유학생 파견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이 유학생들이 기술 갖고 오면 그 기술을 수용할 수 있는 근대식 공장을 깔아놓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물건을 유통할 수 있는 철도를 이때 당시에 부설을 했었어요. 우리나라 철도 완공은 미국 애들이 1896년 아간파천 직후에 부설권을 따서 1898년에 일본에게 이양해가지고 일본이 완성한 경인선 철도가 우리나라 최초의 철도야. 이 경인선은 일본 애들이 완공을 했는데 딱 봐도 어디하고 어디를 잇는 철도야. 경인선이니까 수도경. 그 인이 어떤 지역이겠니? 인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지하철 1호선이 이때 만들어진 거라고 1899년. 그러니까 어떻게 외우면 좋냐면 철도나 다행히도 전기로 돌아가는 전철 서대문부터 청량리 왔다 갔다 하는 전철이 있거든. 근데 다 1899년이야. 기차 관련된 거다 최초. 그래서 옛날에 애니메이션에 은하철도 999가 있어. 알아? 그래서 철도 99. 이렇게 외우는 게 다 맞추는 거야. 최초의 철도, 최초의 전철 다 99. 1899년. 틀리진 않겠죠? 오케이, 틀리면 안 돼요. 틀리면 안 돼. 자, 고종이 이때 당시에 개혁했을 때 만들어 놓고 싶은 게 있어. 근대적 토지 제도를 하나 정비를 하고 싶었어. 근대적 토지 제도는 뭐냐면 국가가 개인의 토지 소유를 공식적으로 인정해주는 체제를 말해. 그럼 땅 주인이 누군지를 찾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양전 사업을 단행하게 돼. 양전 사업은 역사 안에서 토지조사 사업이라고 그랬어. 그럼 이 양전 사업을 단행하기 위해서 관청 하나가 만들어진단 말이야. 이 관청 이름이 양지하문 관청이야. 그래서 이 고종의 명령에 따라 양지하문 소속 관원들이 전국 각지에 돌아다니면서 이 땅 주인은 이 녀석 하면서 다 밝힌 거야. 자, 그럼 이 땅 주인은 이 녀석이니까 이 녀석에게 이거 네 땅이야 라고 인정해주는 근대적 토지 문서가 나와야겠지. 그 문서가 시험에서 항상 나오는 우리나라 최초의 소유권 근대적 토지 문서 지계예요. 우리나라 최초로 소유권 인정해준 문서야. 자, 이 지계를 발행하는 건 지계아문이라는 관청이다. 잘 나오다가 요거 연도 문제 나와. 1904년에 지계가 갑자기 늦자고 없이 중단됩니다. 발행이. 그럼 왜 중단됐는지를 알아야 돼. 왜 중단됐을까? 1904년에 러일 전쟁 터졌기 때문이야. 전쟁 중에 무슨 문서 발행이야. 그래서 1904년 러일 전쟁으로 인해서 중단됐다. 너 완주고 다니지? 완주고 기출 문제야. 2년 전. 이건 나올 때 됐어. 근데 그때 선생하고 지금 선생하고 다르니까요. 아니 근데 이게 좀 쓸만할 때 됐어. 이제 다시 돌아올 때 됐어. 그 한국사 문제는 거의 유행 타듯이 다시 와요. 다시 와. 자, 군사 얘기할게.
대한제국의 육군과 해군을 전부 다 통제한다. 대한국국제라고 하는 대한제국의 헌법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죠. 그럼 이 헌법에 입각해서 대한제국의 육군과 해군을 통제하기 위한 최고 통솔부서가 있어야 돼. 그 부서 원수부입니다. 이 원수부의 장은 고종이었어요. 뭐 지금으로 따지면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 겸직하고 있는 꼴이야. 그럼 왜 이렇게 군사력 장악에 고종이 힘을 쓰냐? 이유는 간단. 자기 통제 벗어난 군부대가 있으면 자기가 어떻게 될 수 있어? 그래, 위험에 노출될 수가 있어. 자, 그 다음에 이제 외교 갈게요. 외교. 이거 굉장히 중요해. 한청수호 통상조약이 체결되게 돼. 한청수호 통상조약. 자, 이 한청수호 통상조약은 뭐냐면 국제법상 청나라 황제와 대한제국 황제가 처음으로 체결한 조약이에요. 자, 국제법은 모든 국가가 대등한 관계다. 이런 걸 명시하는 게 국제법 만국호법의 특징이거든. 이 말인 즉슨 청나라는 대한제국의 독립권을 인정해줬다라는 거야. 공식적으로 청나라 황제가 인정을 해줬으니 대등한 입장에서 외교 조약을 체결한 거지. 그래서 공식적으로 청나라가 이제 조선의 독립을 선언한 문서다. 1899년 한청수호 통상조약. 그 다음에 이제 북간도에 1902년에 간도 시찰원 자격으로서 이범윤이라고 하는 사람을 파견을 했었어요. 자, 여기에 관련해서 얘기할게. 저번에 내가 외교사 강의할 때 이 얘기 해줬을걸. 북간도에 관련된 역사. 봐봐. 강이 있어. 압록강, 백두산, 두만강, 토문강 이렇게 강이 있단 말이야. 사람들은 조선 사람들은 백두산 서쪽을 서간도 이렇게 불렀어. 서간도. 백두산 북쪽을 뭐라고 부르냐면 북간도 이렇게 불렀어. 자, 1712년에 만들어진 백두산 정계비에 따르자면 청나라의 영토는 서위, 압록, 동이, 토문. 압록강 서쪽이 서간도는 청나라 땅이라는 거야. 동이, 토문, 토문강 동쪽이 연해주도 청나라 땅. 이 말이 즉슨 북간도는 어느 나라 땅? 조선 땅. 그래서 조선 땅으로 인제를 하고 있었어요. 청나라 측도. 아, 지금은 대한제국 땅이죠. 나라 이름 바뀌었으니까. 근데 대한제국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모르겠다. 나 우리나라 사람들 참 모르겠어. 아니, 명성 민비는 또 명성 황후라고 불러야 된대. 그러면 고종도 고종이라고 부르지 말아야지. 광무제라 불러야지. 연호 따가지고. 근데 광무제라고 안 불러. 고종이라 불러. 고종도 고종 황제 이렇게 불러. 명성 황후는 또 민비라 부르면 안 된대. 아, 이거 뭔 소리야? 어. 아니, 모든 그런 군부대를 통솔할 수 있는 국방부. 자, 북한도 계속 얘기할게. 여기 북한도에 어찌됐든 그래서 한인들이 모여 살고 있어서 우리 조선인들이. 근데 나중에 알게 돼. 이 북한도가 쓰레기 땅이라서 사실 조선한테 준 거거든. 그냥 검은 돌덩이밖에 안 나와 이 땅 파면. 그 검은 돌덩이 알고 보니 뭐였다? 석탄이었다. 그래서 19세기 산업화 정책 본격적으로 한 청나라는 석탄이 많이 나오는 북한도를 뺏기 위해서 청나라 황실 군부대가 실질적으로 북한도에 있는 한인들을 많이 위협하고 막 그랬단다. 그래서 북한도에 있는 한인들이 서신을 보낸 거야. 북한도 국경 지역에 청나라 황실의 군부대가 저희의 목숨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대한제국의 식민 아닙니까? 북한도 지역에 관리 하나만 파견해 주소서. 이 말이 사실인지 먼저 확인을 하기 위해서 간도 뭐로 가? 시찰 원으로 가는 거야. 시찰이 보러 가는 거지. 근데 진짜 맞는 거야. 이범윤의 보고서에 따르자면. 그래서 이범윤의 직책을 다음 해인 1903년에 올려줘. 간도 관리사로. 범윤아, 거기 호랑이 잡고 다니는 포수들이 있다. 걔네들이 양성해가지고 군부대 만들었어. 북간도에 있는 한인들을 어떻게든 지켜라. 그래서 북간도에 이범윤이 갔다. 이것도 연도 다 외워야 돼요. 직책 명칭까지. 자, 그리고 연해주에 군사 목적의 항구 도시가 있는데 그 이름 블라디보스토크입니다. 이 블라디보스토크에도 한인들이 많이 살거든. 사람들은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를 뭐라고 불렀냐? 해삼이. 왜요? 해삼이 많이 나와서. 그래서 해삼이 많이 나온 지역 해삼이. 존나 심플하죠? 자, 거기에다가 이제 한인들을 관리하기 위한 해삼이 통상사무소라고 하는 걸 만들어요. 그럼 이 해삼이 통상사무소는 어디에 위치해 있어?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 자, 그 다음에 황제의 명령을 칙령이라 그러는데 칙령 41호. 황제 41번째 명령. 울릉도를 군으로 승격시키고 대한제국의 영토로서 독도가 대한제국의 영토임을 천명한다. 그럼 독도가 우리나라 영토임을 천명한 사건이지. 독도가 우리나라 땅이라는 증거야. 일본 애들이 공식적으로 독도가 지들 땅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시마네현 제40보고시가 발령된 1905년 2월 22일자를 기점으로요. 그러니까 그로부터 5년 전인 대한제국 황제인 고종이 독도가 우리나라 땅임을 명시했다라는 소리야. 문서상. 됐어? 오케이.